꽃이 피는 봄을 알리네. 요새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는 거 진짜 체감이 되지야. 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근데 또 이런 상황에 대중교통 요금도 오른다 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부산의 청년 실업률 또한 높아졌다네. 예. 해결책은 없을지 이야기 들어보고, 예. 그리고 동백 플러스 가맹점 수,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까지 부산의 현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앞서 저 전세 사기 피해자분 인터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뭐 오늘 준비는 다 안 돼 있지만 일단 그 부산시의 대책을 좀 촉구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뭔가 좀 소통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었는데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제 순수 대기하는 과정에 방금 그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를 잘 들었고요. 저희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좀 다른 시도보다는 좀 발빠르게 지원센터를 도시공사에다가 마련하고 부산시의 전담 직원이나 도시공사 직원 그리고 법률 전문가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주거와 관련된 보금자리가 뺏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그다음에 전세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금융권을 활용해 가지고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금융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피해자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들었고, 제가 듣자마자 지금 바로 저희 그 비서실에 지시를 해서 오늘 중으로 오늘 이 방송 내용을 바로 그대로 담당 직원한테 듣게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서 부족한 부분을 발굴해하고 좀 빨리 대처를 하자라고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넣을 수 있으면 이런 부분과 관련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쪼록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도 이런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 저희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야기해볼 이제 청년 실업률인데 보도를 보니까 부산 지역 청년층의 이제 실업률이 높아졌다 하더라고요. 2분기 부산 지역 실업률은 3.4%였는데 15에서 29세의 실업률은 8.9%. 훨씬 평균을 웃돌았는데 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전체 좀 일단 저희도 수치를 보고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실업률 대비해서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 항상 그렇게 해왔고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2분기에 유달리 조금 그 실업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통계인 고용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용률은 또 1.4%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도 올라갔고 고용률도 올라가 있는, 이거는 이제 통계 방법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그걸 지금 설명을 하기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간 건 사실이란 전제하에서 원인을 좀 진단해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직도 청년에게 볼 때는 부족하다라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청년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것은 1순위, 2순위는 대기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 이 두 가지인데 부산에는 사실 그런 공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부족감, 이게 청년 실업률을 올리게 된 원인이라고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을 만나보면 구인난을 진짜 호소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구인난을 호소하는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구직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미스매칭이 아직도 크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부족감 호소, 그리고 미스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런 그 실업률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는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통계치가 나오면 뭐 이 통계치를 보는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이렇게 그냥 푸념하고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부산 차원에서 참 이전부터 노력을 참 많이 했고, 그 뭐 창업도 하겠다, 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수치는 늘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부산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좀 소개해 주시고 어떤 노력을 하실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이 수치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진짜 그 정도로 자기 문제라는 인식하에 수치를 접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다각도의 어떤 방법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원인 진단에서 그대로 놓습니다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부산 지역으로의 투자 유치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박형준 시장이 들어오시고 지금 3년 차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네네. 만으로 보면 이제 2년 좀 지났는데 상당한 일단 수치상으로는 실적은 있습니다. 과거에 1년에 투자 유치 그 금액의 기준을 보면은 1년에 한 3천억 정도 하던 걸 지금 작년만 하면은 3조 규모로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네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반도체 분야라든지 2차 전지나 블록체인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신기술과 신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치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만들고 착공을 해서 준공하고 고용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방향수로는 젊은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지금 투자 유치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기장에 있는 어과학 산업단지에 정부가 지정하는 전력 반도체 특화 단지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 7천억 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오기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효성화학이라든지 SK 파워텍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할 시기가 되면은 이런 취업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겠죠. 그 투자 유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스매칭 해결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우리 부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대기업이 없습니다. 네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중에서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수준이 괜찮고 복지 조건이 좋은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기업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네. 청년에게 끌리는 기업이라고 해서 청끌 기업이라는 기업들을 지금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고용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고용 보조금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 월요일 31일이 됩니다만 저희 부산시와 또 부산지방 고용노동청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걸 더 극대화시키는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구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 유치, 양질의 기업 유치 그리고 또 미스매칭 해결 이 두 가지 네네. 방향으로 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부산 지역의 공공기관이 그 해양 수산 분야 네네. 동삼동에 와 있고 그리고 금융 분야가 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산업은행을 지금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은행도 유치를 하고 뭐 내년이 되겠습니다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좀 해오면 여기에 또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의 공간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네네.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30%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40%로 올려달라는 건의를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다른 시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하여튼 네네. 이런 방식으로 다각도에 일단 뭐 방법론은 구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게 결과가 나타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3년 정도의 기간은 걸릴 거라고 보는데 저는 좀 희망적으로 네네.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제 소개한 강소기업이나 청끌 기업에 네. 실제로 취업해 보니까 진짜 양질의 일자리다 하는 예. 얘기 나올 수 있도록 예, 예. 그 이후에도 좀 많은 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동백 플러스 가맹점 얘기를 네.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동백 플러스 가맹점 제도라는 게 뭐 이제 인센티브를 뭐 더 주고 하는 뭐 그런 네. 거지. 잠시 설명 좀 예, 부탁드릴까요? 조금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 한 110만 명이 네. 지금 이미 동백전에 가입을 한 상태고 다 그렇죠. 사용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지금 동백전은 월 30만 원을 사용하면은 5%의 캐시백을 돌려주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올해부터는 여기에다가 조금 차등 할인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0억 미만의 그 가맹점에 대해서 30만 원을 쓸 수가 있게 되는데 그중에 거기서 5%인데 연 매출 10억 미만의 경우는 7%의 캐시백 혜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소상공인 중에서 더 매출이 적은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7%를 적용하고 있는데 동백 플러스라는 건 뭔가 하면은 여기 동백전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 더 하는 건데 이게 뭔가 그렇죠. 하면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부산시가 캐시백을 보전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소상공인들 가맹점들이 자발적으로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할인율 적용하는 비율이 3%, 5%, 7%, 10% 이렇게 4개 단계의 차등을 걸쳐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동백 플러스에 가입한 가맹점의 더 이용객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매출 정대를 가져올 거고 또한 동시에
또 시민들한테는 또 소비를 할 때 더욱더 많은 폭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 고안이 동백플러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동백플러스에 가입하는 가맹점의 이용의 경우는 아까 캐시백 5% 7%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부산시에서 2%를 더 캐시백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 고안된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한 2달 전, 석 달 전 다뤘죠. 다뤘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맹점 수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경제부시장님한테도 예. 나중에 이제 가맹점 수 늘린 다음에 한번 봅시다. 예. 뭐 이렇게 어떻게 그렇죠. 되는지. 근데 예. 지금 듣기로는 10일 기준으로 동백플러스 가맹점 144개. 예. 그러니까 동백점 가맹점이 약 15만 개 정도인데 이게 가입률이 0.1%? 예, 조금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죠.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낮은 편인데 네. 전체 동백플러스 가맹점 아까 말한 15만 개가 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앱 기반만 가맹점이 그 동백점 플러스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앱에 가입돼 있는 그 가맹점의 개수는 만 한 4천 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거기에 10분의 1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에 다시 또 10분의 1이기 때문에 한 1% 정도 조금 네네. 넘게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고, 부족한 원인을 제가 어제 좀 진단을 해봤거든요. 담당 네네. 부서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인지도가 아직도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월부터 시행했잖아요. 지금 네. 7월 말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가맹점 소상공인들이 동백플러스 제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인지도의 한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3%, 5%, 7%, 10%라는 할인을 적용하는데 이게 선 할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소비자한테 3% 떼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 선 할인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매출 정대로 올라와서 손익분기가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 할인에 대한 좀 부담감, 거부감, 불안감, 미리 돈 걸어놓고 네,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매출이 늘어나면 예. 할인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네. 먼저 먼저 할인해 하니까. 놓고 이제 할인해 매출을 놓고. 늘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게 부담.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커피숍을 예를 들면 네. 지역 토착계 커피 체인점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느 커피숍 가더라도 보면은 쿠폰제처럼 마일리지 쌓는 그 네네. 도장 찍어갖고 그거 다 할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더 정대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불안감은 아직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원료값도 오르고 예. 뭐 전기세 이런 것도 막 예. 오르는 상황이니까 더 예. 부담을 느끼실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말씀 중에 궁금한 게 네. 동백점 가맹점이 약 15만 개인데 앱 기반으로 하는 거는 뭐 15,000개 정도라고 그게 하시고, 뭔가 하면은 예. 이게 이제 결제를 할 때 카드로 결제하는 데가 있고 네,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건데, 그 스마트폰에 그 동백플러스 앱에 가입이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맹점이 그렇게 신청을 안 하는 데가 아직 많다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앞으로 넘어야 될 저희들 산이 뭔가 하면은 일반 15만 개의 가맹점 중에 네네. 다시 앱에 저희들 동백전 앱이 있지 일단 않습니까? 앱에다 휴대전화로 가입하는 걸 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네, 그게- 그걸 두 개 다 병식 그렇게 하면서 또 플러스에 가입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잠깐만,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소상공인들한테는 뭐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비용 있습니까?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 건데 전혀 지금 없습니다. 홍보가 안 돼 있는 홍보가 거네. 안 돼 있는 좀 부족함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느끼고. 단말기 있는데 왜 동백플러스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네, 그렇죠. 이제 앱이 앱에. 휴대폰으로 들어와서 우리 맞습니다. 지점이 뭐 이런해서 이제 예. 앞으로 여기서 활동을 예.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가로 예. 동백플러스까지 가입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게 저희도 알려야겠네요. 알려야 돼요. 이걸. 그래서 저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또 방송이나 신문이라든지 광고를 통해서 알렸습니다만 그게 특정되지 않은 무차별 홍보다 보니까 네네. 아직은 그 가맹점들이 네.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 이 홍보단 해가지고 뭐 대학생 서포터즈들 스포터즈. 이렇게 막 다니면서 네. 하는 것처럼 사실은 번거롭지만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싶네. 정확한 예. 말씀인데요. 예. 저희들이 그 스포츠를 발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인지도를 올리고 가입을 올릴 거냐 했을 때 좀 빠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집단화된 곳을 일단은 먼저 타겟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부산 지역 토속의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네. 뭐 예를 들면 커피숍에 05 뭐 땡땡 네네. 뭐 이런 커피숍은 부산에서 발언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회사를 직접적으로 하면
이 가맹점을 따라서 쭉 이렇게 그 될 거고 네. 그 다음으로는 요즘 잘 아시겠지만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골목 상권에는 집단적으로 그게 협의 구조가 마련이 네, 되어 네, 있습니다. 있죠. 자, 그런 곳 그다음에 소상공인 연합회가 각 네.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있죠. 거기에 이제 집단화되어 있는 곳에 직접적인 홍보 작업으로 이제 들어가면 네네. 이게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가맹점 수가 좀 늘어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매일 가는 뭐 커피숍 그냥 갔는데 네. 예. 갑자기 이제 할인해 준다. 그렇죠. 그럼 동백 플러스 뭐 이렇게 예. 나온다. 이렇게 예. 하면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기분 좋고 예, 그렇죠. 동백전도 또 더 많이 활용될 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통계를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그 재밌는 현상이 아까 3%, 5%, 7%, 10%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적은 숫자의 가맹점이지만 3% 할인이 93개 정도 기업이고 그다음에 10%도 있더라고요. 18개 가맹점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이제 그 할인율이 높아진다 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아직도 인지도, 홍보의 부족 이런 네. 게 좀 있는 것 같다는 네, 네. 생각이 근데 들고. 이제 요것도 우리 네. 소비자들이 여기 딱 가게에 갔을 때 네. 동백전 플러스 이거 10% 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생각. 방법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 앱으로 밖에 안 된다고 적용이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앱을 열면 첫 번째 페이지 표지 앱에 위에 상단에 배너가 떠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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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가맹점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동백점 플러스 가맹점이 어딘지가 확인이 다 가능하는 그렇게 적용이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백점 플러스에 가맹된 저 가맹점의 경우에는 그게 동백점 플러스라는 걸 알릴 수 네. 있는 것을 설치하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네.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네,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그냥 동백전 앱 플러스 앱 그거 예. 들어가가지고 가맹점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예. 예.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또 목액이 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니까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소비자들도 관심 갖겠습니다. 예, 추가로 저희들이 또 가맹점을 네네. 좀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소비자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시기념 이벤트를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만 원을 뭐 지원하는 걸 지금 이벤트를 1,000명 해서 2만 원이요? 이거는 이제 소비자한테 나름대로 혜택을 주고 네네. 동백 플러스가 있다라는 걸 인지시키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가맹점에도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예, 예. 불안감, 거부감, 부담감이 있다고 네. 말씀을 드린 선 할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가맹점에 가입했을 때는 한 달 동안에는 선 할인에 대한 그 보전을 부산시가 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일단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백점만 너무 오래 예.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시민들의 우리 저 시민들의 시민들이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 또 이거예요. 예. 그 부산시가 버스 요금, 도시철도 요금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 예. 그 요금 인상안이 지금 가장 좀 유력한 안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시민 의견까지 이제 수렴 단계를 마쳤는데요. 기존의 시내버스 요금이 1,2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200원에다가 400원을 인상을 시켜서 1,600원으로. 그리고 도시철도 그러니까 지하철의 경우는 1,300원인데 여기에 네. 300원을 인상시켜서 1,600원. 그러니까 버스든 지하철이든 간에 네. 둘 다 기본 요금을 1,600원으로 만드는 형태로 해서 400원, 300원 인상이 되게 되어 있고요. 네네. 그다음으로는 그 청소년 요금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청소년 요금은 동결을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저희들이 이제 저 대중교통 효율화 방안을 그 전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혁신안 중에서 어린이 그러니까 만 6세에서 12세에 해당되는 어린이의 요금을 무료화하는 것 네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구성으로 해서 지금 대중교통 요금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 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 지난 7일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 시민 토론회 개최됐다고 들었는데 예. 뭐 시민들 의견은 당연히 안 좋겠죠. 시민들 의견이 안 좋은데 이렇게 토론회다 보니까 네네.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이걸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없느냐. 설명도 했는데 네네. 다양한 의견을 주셨지만 그래도 공감대 부분은 우리 세대가 안아야 될 대중교통의 재정 부담을 그 다음 세대한테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네. 적자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세대가 그대로 이거는 책임을 맡아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공감대가 일정 있었고 대신에 인상이 요금이 된다 하더라도 네.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관리 기능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주체가 되는 그 버스의 경우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버스 회사, 지하철의 경우는 교통공사가 되겠죠. 거기에서 자구적인 그 방안도 마련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이러한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요금을 요만큼 올린다고 해서 아까 적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그 적자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그것도 얘기들.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7천억 규모거든요. 1년에. 제가 사실 뭐 5년 1년에 7천억. 네. 매 그렇게 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제가 2018년도에 뭐 특정 정당으로 부산시장 후보가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지금 이 문제를 다뤘었거든요. 예, 예. 그 대중교통의 적자 그때 버스나 이런 데가 1,80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두 개 네네. 합쳐봤자 3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인데 그렇죠. 지금은 3배, 2배를 넘었었습니다. 7천억. 그러네요. 매년 갈수록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원인은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그 어떤 원자재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유류비가 인상이 되어버리고 네네.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손님이 확 떨어져 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적자분이 지금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네네. 반면에 대중교통의 인상은 이때까지 안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버스는 10년 동안 1원도 건드리질 않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하철의 경우도 6년 동안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보니까 이 누적액이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부산시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네네. 대중교통 요금을 다 올리고 있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뭐 공공기관 이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일이죠. 부산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네. 이야기 오고 갔습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저희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올해 중에 중앙정부 국토부라든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겠다라는 발표를 작년 말부터 해왔기 네. 때문에 네.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왔는데 한 달 전에 국토부도 그렇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만 이곳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이 양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전략을 마련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1차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해 와 있지 않습니까? 문현 지역에는 금융지역이 와 있고 네네. 금융센터가 들어서 있고 영도구 동삼동에는 해양수산이 와 있고 센텀에는 지금 저기 영상 영화가 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존의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 그래야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논의를 하는 회의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이제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되는데 뭐 저희 네. 부산시민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총선 이후에 뭐 또 무슨 핑계를 대서 또 옮기고 뭐 그렇게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러면 이제 내년 이후로 연기됐으면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들은 뭐 그게 내년 이후로 된 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네.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철저하게 전략을 마련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저희들은 이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39개 이전 유치 기관을 저희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23개를 또 중점적으로 타겟을 정해놓은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버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논리 있지 않습니까? 왜 네네. 그 기관들이 부산에 중요한 와야 되는데 거죠. 논리 네네. 개발을 더욱더 보충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게 2차 공공기관이 대폭적으로 이전해 올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부지 문제입니다. 지금 금융기관을 저희가 산업은행도 유치하고 추가적으로 많이 다른 기관을 유치한다 했을 때 문현동에 지금 금융핵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지금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산업은행만 딱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외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영도구 동삼동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해운대 센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20몇 개를 이전시켜 왔을 때 이 공간을 어디에다 둘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부터 잡겠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전 기관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들을 그렇죠.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전략 수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일단은 뭐 행정적인 조치들은 좀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네. 근데 이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보는 다른 지자체의 그 시선은
또 썩 좋지 않아서 질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주 쪽 지금 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제2금융도시 뭐 이렇게 제3금융도시 그런 표현을 본인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뭐 사지 자체가 네. 자기들의 의지로서 뭐 어떤 기관을 유치하고 도시의 뭐 맹명을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억지로 말릴 수는 없고 그걸 가지고 싸움을 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지금까지를 보면 서울과 부산을 뭐 역대 정권의 성격을 떠나서 금융 중심지로 해놨기 때문에 네. 우리 일만 철저히 하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산업은행 철저하게 유치를 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 금융기관들을 부산으로 가지고는 그렇게 차분하게 우리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길을 가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부산의 비가 많이 와서 그래 걱정을 했는데 또 이제 폭염 걱정을 해야 됩니다. 아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도 너무 힘들 텐데 뭐 저희야 뭐 괜찮지만 밖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